체벌을 하면 그 행동을 덜 하게 되고 칭찬을 하면 그 행동을 더 하게 되니까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체벌로 무시를 하고요. 잘한 행동을 했을 때는 칭찬으로 스킨십이나 간식 같은 걸 주는 건데요. 반려견이 행복하기 위한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적절한 영양관리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가 불쾌한 환경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가 신체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근데 많은 분들이 5개 중에 이 3개까지는 많이 지켜주십니다. 좋은 살을 주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추울 때 옷도 입혀주시려고 하고, 그리고 동물병원비가 조금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프면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도 해주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정말 더 중요한 건 이 4번째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 5번째 자연스러운 본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충족되어야지만 저는 실제로 반려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행동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강아지에 대한 입장을 처음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가장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개라면 난 벌써 미쳤겠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올드보이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자기 의사대로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혼자 TV를 보고 싶다고 TV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책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 종일 gat혀 있다가 그나마 행복하다는 강아지들이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보호자와 외출하는 거죠. 이 4, 5번을 해결해 주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이 산책입니다. 행동 전문가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피곤한 개가 행복한 개다. 우리 사람은 안 피곤하고 싶지만 사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반려견들은 너무 일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은 아마 개들보다 훨씬 더 빨리 미쳐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책을 나가서 냄새도 맡게 해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 의학적으로 본다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밖에 나가서 햇빛을 받으면서 걸어야지만 이 만족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강아지들도 마찬가지고요. 세로토닌이 낮은 동물들은 공격성이 증가하고 절제력이 부족하고 불안을 더 많이 느끼며 식욕이 아주 많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산책을 통해서 이런 세로토닌이 증가하게 되면 마음의 만족감이 많아지고 문제 행동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산책할 때 많은 분들이 좀 문제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 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가 화남, 세 번째가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저리 가, 싸우자, 놀자 라는 감정으로 다른 강아지나 사람에게 공격적인 모습이나 흥분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가장 먼저 사회화입니다. 사실 강아지들한테 가장 중요한 시기는 2개월부터 4개월까지 딱 이 2개월이에요. 이때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한 아이들은 평생 동안 이건 괜찮은 거야, 재밌는 거야,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 시기에 집에만 있는 아이들은 자신의 세계가 집과 가족으로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산책을 나왔을 때 다른 대상들은 다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라고 느끼게 되면서 아까 보셨던 싸우자나 저리 가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산책줄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보호자의 잘못도 상당히 많은데요. 예시를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 강아지들의 언어가 있어요. 근데 강아지들도 어떤 강아지는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산책을 나갔는데 강아지가 나 쟤 싫어, 무서워 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데도 강아지의 언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보호자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동안 친구 하면서 계속 만나게 해요. 얘는 싫다라고 하는데 엄마한테만, 아빠한테만 친구라고 하면서 만나게 해주면 우리 반려견들은 2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밖에서 우리 보호자는 내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고 내가 싫은 걸 자꾸 만나게 하려고 해. 그러면 신뢰감이 깨지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원래는 도망을 먼저 가고 싶어요. 두려운 상황이 있으면 도망을 가고 싶은데 도망을 못 갑니다. 이 산책줄 때문에. 그러면 도망을 못 가면 대부분의 동물들은 싸움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더니 그때서야 보호자가 강아지를 안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강아지들은 밖에 나가서 우리 엄마는 내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아. 내가 해결해야 돼.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공격성을 보였더니 쟤를 안 만나고 멀어질 수 있어. 이러면서 계속 바깥에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보호자와의 신뢰관계 회복.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감정이나 교육, 감정이나 언어, 그리고 교육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이런 문제의 해결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풍부화입니다. 행동풍부화란 뭐냐면 개들은 원래 사람과 살기 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개들 주위에서 음식을 찾아 먹었죠. 노즈워킹이라고 해서 냄새로 사람이 버린 음식을 찾아 먹고 그것이 일이자 놀이이자 생존 수단이었는데 사람들이 밥을 밥그릇에 주기 시작하면서 쉽게 주기 시작하면서 강아지들한테는 일과 놀이가 없어졌습니다. 항상 밥 먹어서 에너지가 100인데 아무 산책도 안 하고 놀이도 안 해주고 숨만 쉬고 에너지 80 상태에서 다시 먹으니까 180이 되고 이 쌓여있는 에너지들은 결국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 행동으로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행동 풍부화 중에 가장 간단한 것이 바로 밥그릇을 치워라입니다. 원래 이들이 선조 때부터 내려오던 본능을 그대로 이용해서 먹을 수 있도록 밥그릇을 치워서 장난감에 넣어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동물 행동학 전문 수의사 소피아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릇에 사료를 주는 것과 먹이급여 장난감에 사료를 주는 것은 아이들이 TV를 보는 것과 책을 읽는 차이와 같다.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이들한테 TV보다 책을 줘라. 책을 읽게 하라. 근데 그만큼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강아지들한테 일을 계속 제공해 주는 것. 집중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게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아주 반려견과 살면서 꼭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만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우선 이런 것들만 잘 이해하고 바꿔주셔도 우리 아이가 진짜 애완견이 아니라 반려견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나라고 곰곰이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얼마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선생님은 세금 부과에 찬성한다라는 입장이라고 들었는데요. 네네. 저는 우선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을 하는 편인데 우선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이 금액 자체가 모두 동물을 위해 쓰여야 한다. 그동안 사실 이런 강아지 운동장이나 이런 거를 만들고 싶어도 항상 이렇게 반론에 부딪혔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 세금으로 동물을 위한 걸 만드느냐라는 이제 비반려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 반론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 이 돈으로 조금 더 편하게 이런 동물들을 위한 시설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유기견 보호소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이제 금액 자체가 너무 크지 않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범위로 보면 한 3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이가 나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5만 원 정도를 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세금을 매기면 강아지를 버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 때문에 더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요? 네. 이제부터라도 그 돈이 아까워서 강아지를 키우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사세계 공동체 여러분이 보내주신 영상이 있습니다. 반려견의 문제 행동을 담은 영상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이름은 또리, 4살 20kg입니다. 또리가 2~3달 전부터 산책할 때 남의 개똥을 찾아 먹습니다. 워낙에 바닥에 떨어진 사료나 뼈다귀 등 잘 주워 먹곤 했는데 그 과정에 탈이 난 적은 없고요. 갑상선 호르몬 저하로 1달 전부터 약을 복용 중입니다. 혹시 체중 유지 사료인 힐스 메타볼릭을 6개월간 먹였는데 배가 고파서 그런 걸까요? 또 주워 먹으면 혼내는데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놀이로 여겨서 그런 걸까요? 일산에서 홍상희 씨가 보낸 사연입니다. 아유 귀여워. 안 해. 완전 신났네요. 먹었나 봐요. 어우 맛있어. 어우 맛있어. 선생님 지금 네. 또리가 어떤 상황인가요? 자신의 분변이나 다른 동물의 분변을 먹는 증상을 우리가 식분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식분증의 원인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다이어트 중인 것 같아요. 사료도 네. 다이어트 사료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다이어트 중엔 사람도 그렇지만 되게 좀 배고픈 감정이 생기게 되고요. 네. 밖에 나갔을 때 가뜩이나 막 여러 가지 냄새 나서 재밌는데 특히 이 고양이들이 똥을 싸놓으면 강아지들이 정말요? 네, 상당히 좀 약간 별미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머.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분변을 먹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런 식욕을 높이는 질병이 있는지도 먼저 병원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급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나. 좀 천천히 가야 네, 되는데. 일주일에 한 목표를 체중의 2% 정도 감량되는 것을 목표로 가야 되는데 아. 이것보다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산책할 때 이런 맛동산을 찾아먹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다이어트가 심하지 않은지 그리고 혹시 뭐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이라던가 식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질병이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1살 된 강아지 덕배입니다. 1인 가구라서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서 덕배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떼어 놓으려고 해도 떼를 씁니다. 출근할 때 데리고 갈 때도 있습니다. 덕배를 잘 떼어 놓고 출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같이 가자고. 지금 덕배는 굉장히 안달이 난 것 같아요. 나를 네. 데려가라 라고 네.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가장 좋은 보호자는 항상 같이 있어주는 보호자예요. 네. 그렇죠. 아까 제가 강의할 때 강아지들 한 몇 살이라고 말씀드렸죠? 3~4살이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3~4살짜리 아이들을 혼자 놓고 사람 아이들은 잘 놓고 다니지 않잖아요. 뭔가 어린이집에 맡긴다거나 항상 나랑 같이 다닌다거나. 그래서 거의 이 정신연령 자체가 사람으로 보면 3~4살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걸 잘 참는 아이들이 사실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다녀줄 수 있으면 같이 다니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즘은 강아지들도 유치원도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것들을 좀 이용하는 것도 괜찮고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교육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보호자와 떨어질 수 있는 교육, 안정화 교육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차근차근히 해서 아직 조금 어려 보여요. 그래서 네. 지금부터라도 보호자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떨어져 있는 연습을, 교육을 차근차근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딱 봐도 나이가 많아 보여요. 올해 14살 된 해피입니다. 해피가 워낙 노견이다 보니 기침을 많이 합니다. 심할 때는 새벽에 가족 모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병원에 가도 감기약 처방 외에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침이 심하다 보니까 폐가 망가질까봐 걱정입니다. 또 노견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보호자가 체크해야 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보니까 해피는 지금 앉아 있는 것도 좀 힘겨워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이제 노견들도 사람이랑 똑같아요. 강아지들도 사람이 걸리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걸리고요. 14살이라고 하면 사람으로 보면 거의 뭐 90살. 네, 우리가 100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90. 막 이렇게 된 나이기 때문에 아픈 곳이 없을 수가 없죠. 네. 지금 눈도 이제 실주들이 잘 걸리는 건성각결막염이라고 해서 눈도 많이 안 좋아진 상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력이 많이 쇠한 상태로 보이는데요. 가장 의심되는 거는 심장병 아니면 이 기도가 좀 좁아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나마 좀 이런 기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살이 쪄 있다라고 한다면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는데 살은 안 쪄 있어 보이고요. 네. 가습기 되게 중요해요. 가습기요? 네, 사람이랑 똑같이 네 이런 약물 처방이랑 가습기 같이 이렇게 해서 좀 기침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노령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게 사실 건강검진 사람이랑 똑같이 건강검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행동학적으로는 강아지들도 치매에 걸려요. 네, 저희 첫 아이도 치매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치매에 걸리기 때문에 몸이 많이 쇠약했다고 너무 그냥 집에만 있기보다는 네.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냄새도 맡고 바람도 맡고 오히려 집 안에 있는 것보단 집 그렇죠. 밖에 나가서 좀 공기도 쐬고 네. 냄새도 맡고 이런 게 훨씬 더 좋군요. 네. 자극을 주니까. 우리 어르신분들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네, 고스톱 맞아요. 치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강아지들도 밖에 나가서 오히려 소리도 듣고 약간의 스트레스도 좀 받고 해야지만 치매도 예방이 됩니다. 아까 덕배처럼 1인 가구가 강아지를 키우는 경우가 요즘 점점 많아지는데 네. 혼자 아이를 둘 때 라디오를 틀어놓고 나가면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라디오를 많이 틀어놓고 나가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늘 궁금했거든요. 저는 라디오보다는 차라리 이런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빗소리나 파도 소리 같은 걸 틀어주고 나가는 걸 더 추천드려요. 근데 라디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푹 쉬고 있을 때 조금 신경이 쓰일 수도 있고요. 이런 소리를 틀어놓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외부 소음이 안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혼자 있을 때 소리에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에 잘 쉬고 있는데도 가끔 좀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면 엄마 왔나? 아빠 왔나? 이러면서 다시 불안해진다거나 아니면 깜짝 놀라서 잘 쉬고 있다가 불안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라디오처럼 막 이렇게 사람 소리 나오는 것보다 우리 사람들도 이런 파도 소리,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안정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백색 소음을 틀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오늘 강연과 상담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조된 세상이를 보고 있자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는 나태주 시인의 식구가 생각이 납니다.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반려동물을 이해해야겠죠. 이해가 될 때 비로소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새로운 우주를 만나게 됩니다. 사세계 공동체 스미다. 다음 시간에는 더 큰 세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